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은 기대부가 단기 총공급 곡선의 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기대의 형성과 단기 총공급 곡선입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경제학의 영역에 끌어들이면서 비로소 현대 경제학은 물리학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경제학의 균형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1960년대 처음 소개되었던 합리적 기대 가설은 합리적 기대 혁명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거시경제학이 새로운 진로를 찾아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적응적 기대는 사람들이 시행착오의 경험을 예측에 활용하는 기대를 말합니다. 그 결과 T+1기 예상물가는 T기의 실제 물가와 예상물가의 가중치로부터 유도됩니다. 이 가중치의 식으로부터 T+1기의 예상물가는 오늘을 포함한 과거의 물가들이 가중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경험에 의존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적응적 기대의식에서 가중치 세터를 1로 놓을 때 PET는 PT-1과 같다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정태적 기대라고 합니다. 오늘의 물가가 내일 예상 물가가 되는 것이죠. 정태적 기대를 가정하고 경제가 어떻게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으로 이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가 기존의 장기 균형이라고 가정합니다. 만약 T기에 총수요가 항구적으로 증가해 총수요 곡선이 ADT로 상방이동했다면 단기 균형은 B에서 일어납니다. 물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했습니다. T기 예측의 오차는 T+1기 단기총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하게 해 장기총 공급 곡선상의 D를 지나게 되며 C에서 단기 균형이 일어납니다. 이때 C에서도 여전히 예측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물가를 과소평가한 것이죠.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T+1기 예측의 오차는 T+2기 단기 총 공급 곡선을 상방 이동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쳐 장기균형 F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기균형 B에서 장기균형 F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과소평가하는 체계적인 예측의 오류를 범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체계적인 예측의 오차는 단기균형에서 장기균형에 이르는 시간이 지연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합리적 기대에서는 앞의 정태적 기대와 달리 체계적인 예측의 오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T기 물가를 예측할 때 사람들은 T-1기의 모든 유용한 정보 오메가 T-1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강의 말미에서 설명했던 연습 문제가 합리적 기대의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총수요 곡선이 ADT로 상방 이동할 때 T기의 총수요가 항구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T-1기에 몰랐다면, 즉 오메가 T-1에 이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정태적 기대와 마찬가지로 균형은 B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B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예측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이유를 식별해 또다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의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정합니다. 즉 T기의 총수요가 항구적으로 증가했다는 정보를 오메가 T에 입력하고 T+1기의 장기균형인 F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예측의 오차는 한 번 있을 뿐입니다. 체계적인 예측의 오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균형에 이르는 시간대는 단축됩니다. 한편 RV에서 항구적인 총수요 증가가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것이며 T-1기에 T기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가 오메가 T-1에 입력되었다면 T+1기가 아닌 T기의 장기균형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 주체가 합리적 기대를 할 때 사전에 알려진 통화정책은 총 상출량 또는 고용 등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새 고전학파의 정책 무력성 명제라고 합니다. 정책 무력성 명제는 시장 청산이 일어나는 새 고전학파에서 성립하게 됩니다.
시장 청산이 일어나지 않는 임금 계약 모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합리적 기대 하에서도 임금 계약 시 예상되지 않은 통화 공급의 변화만이 실질 국민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성질은 시장 청산이 일어나는 새 고전 학파에서도 성립합니다만, 그리고 중앙은행이 민간 경제 주체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한 통화정책은 경기 안정화 정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민간 주체가 통화정책의 정보를 중앙은행과 공유한다면 임금 계약 시 이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임금 계약 체결 후 통화정책을 수행한다면 안정화 정책은 가능합니다. 사후적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인지했을 때 다음 계약과 경까지 명목임금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 문제는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100% 명목임금에 반영되는 물가 연동 조항이 추가되어 명목임금이 아닌 실질임금을 계약하는 경우 총수요 및 총공급 충격의 효과를 음미하는 문제입니다. 물가연동 조항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상치 않은 통화량의 증가와 같은 총수요 충격은 사실상 실질임금을 계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량이 5% 증가할 때 명목임금도 5% 오른다면 화폐 환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공급 충격은 다릅니다. 우선 실질임금 오메가 바에서 시장 청산이 일어날 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계약 실질임금이 시장 청산이 일어나는 노동시장 균형 실질임금이 되는 셈입니다. 이때 정의 생산성 충격이 일어난다면 가상의 고전학파의 노동시장에서는 균형이 F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질임금이 상승할 수 없으므로 대신 이 다시로 고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오른편 그림에서 보듯이 생산성 충격이 일어날 때 실질임금이 오메가 바에서 묶였을 때 총공급곡선은 고전학파 노동시장을 고려한 총공급곡선보다 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는 더 하락합니다. 여기서 생산성 증가에 따라 물가가 하락한 비율만큼 명목임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명목임금을 계약한 경우에 비해 고용은 더 늘어납니다. 결국 실질임금을 고정할 때 총수요 충격은 100% 흡수할 수 있으나 공급 충격에 따른 총산출량의 변동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T-1기에 통화당국이 T기부터 화폐 공급을 늘릴 것을 미리 발표하지만 실제 T기에서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균형이 이 다시가 아닌 F에서 일어나는 것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